강원도 산자락에 위치한 작은 마을 달래촌의 가을은 유독 아름다웠습니다. 낙엽이 금빛으로 물들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마치 세월의 흐름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그 마을에서 평생을 살아온 최홍식 노인은 올해로 75이 되었습니다. 그의 검버섯이 피어난 손등에는 땅을 일구며 살아온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홍식 노인은 자신이 직접 지은 한옥에서 평생을 아내 박순자 여사와 함께 살았습니다. 고된 농사일을 하며 외아들 최준서를 서울의 명문대에 보낸 것이 그들 부부의 가장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준서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하여 서울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김미영이라는 여자와 결혼하여 두 아이를 낳고 살았습니다. 미영은 준서의 부모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시골 인심에 감동하여 자주 내려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점차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명절에도 겨우 하루 머물다 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홍식 노인의 아내 순자 여사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뇌졸중으로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홍식 노인은 아내를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아침마다 정성스럽게 죽을 쑤어 먹이고 약을 챙기며 마을 병원까지 휠체어를 밀고 다녔습니다. 그의 굵은 손가락이 아내의 머리를 빗길 때면 주름진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참아, 참아. 내가 있잖아. 라는 말을 항상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병상에 누운 지 3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한 마을 사람들은 홍식 노인이 그토록 헌신적으로 아내를 돌본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그러나 준서와 미영은 바쁘다는 이유로 장례식에도 하루만 머물렀고 홍식 노인의 슬픔에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홍식 노인은 혼자 텅 빈 집에 남겨졌습니다. 벽에 걸린 아내의 사진만이 그에게 위안을 주었습니다. 겨울이 찾아오자 산골짜기는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칼바람이 집 안으로 파고들어 홍식 노인의 뼈를 시리게 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짜준 목도리를 목에 두르고 난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들 준서였습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전화에 홍식 노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버지, 서울로 올라오세요. 이제 혼자 계시면 위험합니다. 준서의 말에 홍식 노인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 살아온 고향을 떠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들과 손주들과 함께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눈 내리는 마당을 바라보며 홍식 노인은 아내와의 추억이 깃든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마을 이장에게 집을 맡기고 몇 가지 소중한 물건들만 챙겼습니다. 아내와 함께 찍은 낡은 사진첩, 결혼 반지, 그리고 아내가 짠 목도리. 그것들만이 그가 가져갈 수 있는 추억의 전부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창밖으로 고향의 산과 들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홍식 노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떠나는 아픔의 눈물이자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의 눈물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홍식 노인을 준서와 미영이 아파트 앞에서 마중 나왔습니다. 손주들은 낯선 할아버지 앞에서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홍식 노인은 손주들에게 다가가 어루만졌지만 아이들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미영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홍식 노인을 맞이했습니다. 아버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피곤하시죠? 방을 준비해 놓았어요. 홍식 노인이 머물게 된 방은 창고로 사용하던 작은 방이었습니다.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좁은 방에는 낡은 침대 하나와 작은 서랍장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창문은 작아서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홍식 노인은 실망감을 감추고 짐을 풀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사진을 서랍장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첫날 저녁 식사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미영은 음식을 대충 차려놓고는 홍식 노인에게 거의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준서는 늦게 퇴근한다며 식사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홍식 노인은 손주들에게 말을 걸어보려 했지만 아이들은 엄마가 시키는 대로 빨리 식사를 마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날이 지날수록 미영의 얼굴에서는 불만의 그림자가 짙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참았던 미영은 점차 홍식 노인에게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화장실 사용 후에는 물을 확실히 내려주세요.
그리고 TV는 소리를 작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이들 공부에 방해가 됩니다. 홍식 노인은 모든 요구사항을 조용히 따랐습니다. 그는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최대한 조용히 생활했습니다. 식사 시간 외에는 대부분 자신의 작은 방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삭막한 도시 풍경만이 그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고향의 넓은 들판과 맑은 공기가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홍식 노인은 불평 한마디 없이 견뎌냈습니다. 어느 날 홍식 노인은 손주들에게 고향에서 가져온 민속 놀이를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으로 할아버지에게 관심을 보이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때 미영이 들어와 아이들을 급하게 자기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공부해야 할 시간에 뭐 하는 거예요? 아버님, 아이들 공부에 방해되지 마세요. 홍식 노인의 마음에 상처가 깊어갔지만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서는 매일 늦게 퇴근하여 아버지와 대화할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가끔 주말에 얼굴을 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홍식 노인은 아들에게 말을 걸어보려 했지만 준서는 항상 피곤하다며 대화를 피했습니다. 미영은 준서에게 매일같이 홍식 노인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당신 아버지 때문에 집안 공기가 무거워져요. 아이들도 불편해하고 제 스트레스도 심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미영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식사를 차릴 때도 홍식 노인의 수저는 자주 잊혀졌고 세탁물은 뒤로 미뤄졌습니다. 홍식 노인이 잠시 부엌에 들어와 물을 마시려고 해도 미영은 짜증을 냈습니다. 아버님, 제가 청소하고 있으니 좀 나가 계시면 안 될까요? 홍식 노인은 다시 자신의 작은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창밖에 내리는 봄비를 바라보며 고향의 들판을 그리워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아파트 안은 냉방이 잘 되어 있었지만 홍식 노인의 방만은 에어컨 바람이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무더위에 지친 홍식 노인은 가끔 거실로 나와 시원한 공기를 쐬고 싶었지만 미영의 차가운 시선을 느낄 때마다 다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때로는 밤에 화장실에 가다가 화장대에 부딪혀 작은 소리가 나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미영은 다음날 아침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어느 날 홍식 노인은 자신의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항상 미역국을 끓여주며 축하해 주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날 아무도 그의 생일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홍식 노인은 슬픔을 감추며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오늘 내 생일인데. 당신이 보고 싶구려.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홍식 노인은 우연히 미영과 준서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보, 아버님이 이제 너무 부담스러워요. 요즘 이상한 행동도 많아지고 밤에는 혼잣말도 하세요. 어제는 제가 분명히 아침에 드린 약을 안 드셨다고 우기셨어요. 미영의 말에 준서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세요? 나이가 드시니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신 걸까? 홍식 노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말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미영은 준서를 설득하여 홍식 노인을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아버지, 그냥 일반 건강검진이니 걱정 마세요. 준서의 말에 홍식 노인은 의심 없이 따라갔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여러 가지 검사를 했습니다. 미영은 의사에게 시아버님이 최근에 이상행동을 많이 보이세요.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우기시고 가끔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홍식 노인은 그 말을 듣고 항변하려 했지만 미영은 보세요. 지금도 화를 내시고 계세요. 이런 일이 자주 있어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의사는 미영의 말만 듣고 치매 초기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사 결과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지만 미영은 계속해서 홍식 노인의 이상행동에 대해 말했습니다. 의사는 미영의 말을 믿고 경도인지장 MCI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홍식 노인은 자신이 치매가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나는 멀쩡해. 그런 이상한 행동 한 적 없어. 그러나 준서는 미영의 말만 믿었습니다. 아버지, 자신이 아프다는 걸 인정하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홍식 노인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말은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홍식 노인은 치매 환자로 취급받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은 홍식 노인의 작은 실수조차 치매의 증상으로 몰아갔습니다.
홍식 노인이 안경을 잠시 찾지 못하면 보세요. 또 물건을 잃어버리셨어요 라고 했고, 텔레비전 채널을 바꾸려다 리모컨 버튼을 잘못 눌러도 인지 기능이 많이 떨어지셨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홍식 노인은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고 실제로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미영은 홍식 노인이 없는 자리에서 준서에게 계속해서 그의 상태가 나빠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는 아버님을 전문적으로 돌봐줄 수 있는 곳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도 한계가 있잖아요. 아이들 교육에도 방해가 되고. 준서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미영의 끊임없는 설득에 결국 동의했습니다. 알았어. 아버지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면. 홍식 노인은 자신의 운명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단지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하늘이 유난히 높고 푸르다는 것만 느꼈습니다. 고향의 산과 들이 그리웠습니다. 아내와 함께 했던 시간들이 그리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자신에게 닥칠 더 큰 시련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준서는 홍식 노인에게 드라이브를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 잠시 나들이 가요. 오랜만에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라 홍식 노인은 기뻐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단풍나무들이 붉게 물들어 있었고 맑은 하늘은 그의 마음까지 환하게 했습니다. 차는 서울 외곽으로 나아갔고 마침내 평안요양원이라는 간판이 있는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아버지, 여기는 건강검진을 자세히 해주는 곳이에요. 잠시만 들어갔다 나올게요. 준서의 말에 의심 없이 홍식 노인은 따라 들어갔습니다. 요양원 안은 깨끗했지만 곳곳에서 약품 냄새와 노인들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홍식 노인은 휠체어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노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텅 빈 눈빛에서 홍식 노인은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준서는 원장실로 홍식 노인을 안내했습니다. 거기서 미영이 이미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원장은 미소를 지으며 홍식 노인을 맞이했습니다. 최홍식 어르신 환영합니다. 이곳에서 편안히 지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식 노인은 상황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집에 가야 해. 그러나 준서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치매가 더 악화되기 전에. 홍식 노인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몸을 떨었습니다. 나는 치매가 아니야. 너희가 날 속였어. 그러나 그의 항변은 오히려 치매 증상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원장은 간호사에게 신호를 보냈고 2명의 간호사가 홍식 노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진정하세요. 가족분들이 걱정하시잖아요. 준서와 미영은 서둘러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아버지, 자주 찾아뵐게요. 여기서 잘 지내세요. 미영은 차갑게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홍식 노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분노의 눈물이자 깊은 상실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요양원에서의 첫날 밤은 악몽 같았습니다. 낯선 침대, 낯선 냄새, 그리고 복도에서 들려오는 다른 노인들의 신음소리가 홍식 노인을 괴롭혔습니다. 그는 창문을 통해 보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고향을 그리워했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아내에게 말하듯 속삭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요양원의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6시 기상, 7시 아침 식사, 9시 물리치료, 12시 점심, 오후에는 레크리에이션 활동, 그리고 6시 저녁 식사 후 8시면 모든 노인들은 침대에 눕도록 강요받았습니다. 홍식 노인은 이 기계적인 일상에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는 평생 해 뜨면 일어나 해질녘까지 땅을 일구며 자유롭게 살아왔습니다. 이 철창 없는 감옥에서 그는 영혼이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요양원의 간호사들 중 일부는 친절했지만 대부분은 기계적으로 업무만 수행했습니다. 특히 김 간호사는 항상 짜증을 내며 노인들을 대했습니다. 최할아버지, 약 드세요. 빨리요. 다른 분들도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홍식 노인이 약을 거부하면 억지로 입에 넣기도 했습니다. 홍식 노인은 자신이 왜 이런 약들을 먹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치매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요양원에 있는 다른 노인들 중에는 실제로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가족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식사 시간에 음식을 흘리고 때로는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홍식 노인은 그들을 보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나도 이렇게 될까? 라는 생각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유일한 위안은 오래된 창문 너머로 보이는 작은 정원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단풍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간혹 새들이 날아와 지저귀었습니다. 홍식 노인은 매일 그 창가에 앉아 바깥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에게는 자유를 꿈꿀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준서가 처음 약속했던 자주 찾아오겠다는 말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처음 한 달은 일주일에 한 번 방문했지만 점차 방문 간격이 길어졌습니다. 미영은 아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손주들도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홍식 노인은 점점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봄이 왔을 때 홍식 노인은 요양원에 온 지 반년이 되었습니다. 그의 몸은 약해졌고 얼굴은 헬쑥해졌습니다. 활기찬 눈빛은 사라지고 무기력함만 남았습니다. 때로는 실제로 기억이 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고향의 모습, 아내의 얼굴, 심지어 자신의 이름조차 잊을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홍식 노인은 자신이 정말 치매에 걸린 것인지 아니면 이곳에서의 생활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요양원 생활이 1년이 되어가던 어느 날 홍식 노인은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봄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가 그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다가와 최할아버지, 면회객이 오셨어요 라고 알렸습니다. 홍식 노인은 무심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 준서가 온 것일까 기대했지만 면회실에 들어선 사람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형님, 저 박만수예요. 기억하시나요? 마을 이장이었던 만수가 양손에 선물 보따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홍식 노인은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고향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은 2년 만이었습니다. 만수는 홍식 노인의 모습에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형님, 많이 야위셨네요. 여기서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홍식 노인은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만수야, 나를 좀 구해줘. 나는 치매가 아니야. 그런데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아. 만수는 놀란 표정으로 홍식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홍식 노인은 처음부터 모든 이야기를 만수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아내가 죽은 후 서울로 올라온 일, 며느리 미영의 냉대, 가짜 치매 진단, 그리고 요양원에 버려진 일까지. 말을 하는 동안 홍식 노인의 기억력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날짜, 이름, 대화 내용까지 세세하게 기억해냈습니다. 만수는 점점 심각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형님, 제가 마을에 있는 형님 집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몇 달 전에 준서 씨가 내려와서 집을 팔겠다고 했어요. 형님이 치매로 인해 요양원에 계시게 되어 더 이상 집이 필요 없다고. 만수의 말에 홍식 노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지은 집,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집이 팔리다니. 그 집은 내 것이야. 준서는 권리가 없어. 홍식 노인이 격분했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법적으로는 형님 소유예요. 그런데 준서 씨가 형님의 위임장을 가지고 왔어요. 형님 서명이 있는. 홍식 노인은 그런 위임장에 서명한 적이 없었습니다. 분명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만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사실 형님을 찾아온 이유가 따로 있어요. 형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이 편지를 맡기셨어요. 만약 형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전해달라고. 홍식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아내 순자의 깨알 같은 글씨로 쓰인 편지가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먼저 가게 되어 미안해요. 당신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난 알아요. 하지만 준서와 미영이 당신을 제대로 대해줄지 걱정돼요. 특히 미영은 우리 집을 탐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상금을 마련해뒀어요. 우리 집 뒤뜰 감나무 밑에 묻어뒀어요. 그리고 우리 통장도 있어요. 준서에게 다 줄 생각 말고 당신을 위해 써요. 당신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며. 홍식 노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내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미리 예상했던 것입니다. 만수는 홍식 노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형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선 형님이 치매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해요. 그리고 집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만수는 홍식 노인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형님,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변호사 친구가 있는데 한번 상담해 볼게요. 그리고 다음 주에 다시 올게요. 만수가 떠난 후 홍식 노인은 오랜만에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그치고 햇살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랜 어둠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만수의 방문 이후 홍식 노인은 달라졌습니다. 무기력했던 눈빛에 다시 생기가 돌아왔고 요양원의 일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요양원의 의사를 만나 자신의 상태를 재평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치매가 아닙니다. 제대로 검사해주세요. 의사는 처음에는 그의 말을 흘려들었지만 홍식 노인의 끈질긴 주장에 결국 새로운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홍식 노인에게는 치매의 징후가 전혀 없었습니다. 의사는 이전 진단 기록을 살펴보며 의아해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이전 검사에서는 경도인지장애라고 나와 있는데 홍식 노인은 비로소 자신의 주장이 인정받는 것 같아 안도했습니다. 만수는 약속대로 다음 주에 다시 찾아왔고 이번에는 변호사를 동반했습니다. 변호사는 홍식 노인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은 후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 선생님, 이건 명백한 부당감금이자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치매가 아닌데 허위 진단으로 요양원에 입소시킨 것은 불법이에요. 게다가 재산권을 침해한 사기죄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우선 요양원 원장에게 홍식 노인의 검사 결과를 보여주며 퇴원을 요청했습니다. 원장은 당황했지만 법적 문제를 우려하여 퇴원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원장의 말에 변호사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최홍식 선생님은 판단 능력이 있는 성인입니다. 자신의 의사로 퇴원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방해하신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원장은 더 이상 반대하지 못했고 홍식 노인은 1년 만에 요양원을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함께 지냈던 다른 노인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특히 옆 침대에서 항상 자신을 도와주던 박할아버지에게는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건강히 계세요. 저도 이제 제 권리를 찾으러 갑니다. 요양원을 나서는 순간 홍식 노인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유의 공기가 얼마나 달콤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만수의 차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이 모두 새롭게 보였습니다. 변호사는 차 안에서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우선 최 선생님의 집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위임장이 위조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집 매매 계약을 무효화시켜야 해요. 만수는 이미 고향에서 조사를 해놓았습니다. 형님, 다행히 집은 아직 팔리지 않았어요. 준서가 몇 군데 부동산에 내놓았지만 시세보다 너무 높게 부르니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어요. 이 소식에 홍식 노인은 안도했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우선 준서와 미영에게 통보 없이 법적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위조된 위임장을 증명하기 위한 필적 감정을 의뢰하고 동시에 홍식 노인이 치매가 아니었음에도 요양원에 보낸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했습니다.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최 선생님께서 요양원에 계시는 동안의 일들을 상세히 기록해 주세요. 그리고 만수 씨가 가지고 있는 아내분의 편지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수는 홍식 노인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만수의 아내 영희는 반갑게 홍식 노인을 맞이했습니다. 어르신, 많이 힘드셨죠? 이제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오랜만에 느끼는 가족 같은 따뜻함에 홍식 노인은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다음 날 홍식 노인과 만수는 변호사와 함께 홍식 노인의 집으로 갔습니다. 집은 1년 동안 비어 있어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여전히 그곳에는 아내와의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홍식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벽에 걸린 아내의 사진을 어루만졌습니다. 여보, 내가 돌아왔어. 이제 우리 집을 지키겠어.
아내의 편지에 적힌 대로 뒤뜰의 감나무 밑을 파보니 방수 처리된 금속 상자가 나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현금 3천만 원과 통장 한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에는 5천만 원이 예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트 한 장에는 아내가 미리 남긴 메모가 있었습니다. 여보, 이 돈은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이에요. 준서에게 모두 주려고 했지만 미영의 태도를 보니 걱정돼요. 당신을 위해 남겨둡니다. 부디 행복하게 사세요. 홍식 노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내는 언제나 한 발 앞을 내다보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덕분에 그는 이제 경제적으로도 독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준서 씨와 미영 씨를 상대로 본격적인 법적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 선생님, 이제 당신의 권리를 되찾을 차례입니다. 변호사의 노력으로 홍식 노인의 사건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 위임장의 서명은 위조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고향집의 매매 절차는 즉시 중단되었습니다. 홍식 노인은 자신의 집을 다시 찾았고 만수의 도움으로 집을 수리하고 정리했습니다. 변호사는 준서와 미영을 사기, 부당감금, 재산권 침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법원의 소환장을 받은 준서와 미영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준서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짓이에요? 우리가 아버지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이제 와서 우리를 고소하다니요? 홍식 노인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준서야, 내가 날 요양원에 버렸을 때 내 마음이 어땠는지 생각해봤니? 이제 법정에서 만나자. 법정에서 처음 마주한 준서와 미영의 모습은 홍식 노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었고 미영은 차갑게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홍식 노인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지난 1년간의 고통과 배신감은 그에게 단단한 의지를 부여했습니다. 재판에서 홍식 노인 측 변호사는 강력한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요양원의 새로운 의료 진단서, 위조된 위임장의 필적 감정 결과, 그리고 요양원 직원들의 증언까지. 특히 요양원의 한 간호사는 최할아버지는 다른 치매 환자들과 달리 항상 명료한 정신을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오히려 다른 환자들을 돕기도 하셨어요 라고 증언했습니다. 미영 측 변호사는 가족이 노인성 치매라고 믿었고 최선의 판단을 한 것뿐이라고 변론했지만 증거들은 명확했습니다. 특히 결정적이었던 것은 미영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여보, 아버님을 요양원에 보내야 해요. 그래야 집도 팔고 우리가 편해져요. 요새 아버님이 치매기가 있다고 우기면 돼요. 의사도 우리 말만 믿을 거예요. 이 메시지가 법정에서 공개되자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판사는 엄중한 표정으로 준서와 미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준서는 충격을 받은 듯 고개를 숙였고 미영은 창백한 얼굴로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홍식 노인은 아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정의가 바로 서야 한다는 생각에 굳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재판부는 모든 증거와 증언을 검토한 후 준서와 미영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엄숙한 목소리로 선고를 내렸습니다. 피고인들은 노부모에 대한 기본적인 도리를 저버리고 재산상의 이득을 위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특히 치매가 아닌 건강한 노인을 허위로 요양원에 입소시킨 행위는 노인 학대에 해당합니다. 이에 준서에게는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미영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지불하도록 명령합니다. 선고가 내려진 후 법정은 잠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미영은 충격으로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준서는 아버지를 향해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홍식 노인의 마음은 이미 단단히 닫혀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다가와 홍식 노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선생님, 이제 정의가 바로 섰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홍식 노인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1년 동안의 고통이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들에 대한 미련과 슬픔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법원 계단을 내려가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의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됨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법적 문제가 일단락되고 홍식 노인은 고향 집으로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만수와 그의 아내 영희는 홍식 노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집안 곳곳을 청소하고 수리하면서 홍식 노인은 아내와의 추억이 깃든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락방에 있던 오래된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홍식 노인은 먼지를 털어내며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내가 남긴 또 다른 편지와 함께 오래된 일기장, 사진첩, 그리고 작은 보석함이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는 홍식 노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여보, 이 상자를 찾았다면 아마도 우리가 헤어진 지 오래되었겠죠. 내 예감이 맞다면 준서와 미영이 당신을 제대로 모시지 않을 거예요. 특히 미영은 우리 집과 재산만 탐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를 준비해뒀어요. 일기장에는 내가 미영을 관찰한 내용이 있어요. 그녀가 준서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어떻게 우리를 대했는지. 그리고 보석함에는 내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어요. 시가로 5천만 원은 될 거예요. 이것까지 당신의 노후를 위해 써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진첩. 우리의 행복했던 시간들을 담았어요. 언제든 외롭고 힘들 때 보세요.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는 순자 올림. 일기장에는 미영이 집을 방문할 때마다 재산에 대해 캐묻고 이웃들에게 홍식 노인 부부의 재산에 대해 탐문한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미영이 준서에게 시골 촌뜨기 부모님과 거리를 두자고 설득하는 장면들도 서술되어 있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날카로운 관찰력으로 미영의 본성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발견은 홍식 노인에게 또 다른 힘을 주었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이토록 생각하고 준비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는 아내가 남긴 자산을 바탕으로 새로운 삶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이장 만수의 조언에 따라 그는 자신의 땅 일부를 이용해 작은 민박집을 열기로 했습니다. 도시에서 온 사람들이 시골의 여유를 느끼며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미영은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녀가 없는 동안 준서는 아이들을 키우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그의 평판은 크게 떨어졌고 승진의 기회도 잃었습니다. 친구들과 친척들은 그의 행동을 비난했고 사회적으로도 고립되었습니다. 미영의 수감 소식은 금세 마을에 퍼졌고 마을 사람들은 홍식 노인에게 깊은 동정과 지지를 보냈습니다. 특히 평소 홍식 노인 부부와 가깝게 지내던 이웃들은 민박집 준비를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여성들은 커튼과 이불을 새로 만들어 주었고 남성들은 건물 수리와 정원 가꾸기를 도왔습니다. 여름이 오자 홍식 노인의 민박집 달래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아내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이 민박은 금세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에서 온 손님들은 홍식 노인이 직접 가꾼 텃밭의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맛볼 수 있었고 그의 따뜻한 인심에 감동했습니다. 특히 홍식 노인이 들려주는 인생 이야기는 손님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젊은 친구들,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진정한 사랑은 어려울 때 빛을 발하는 법이지요. 홍식 노인의 말에 도시에서 온 젊은 부부들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경험담이 아니라 삶의 지혜였습니다. 민박집이 자리를 잡으면서 홍식 노인의 생활도 안정되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노인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노인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도시에 사는 자녀들로부터 소외받는 노인들에게 그의 경험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혼자라고 외로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서로를 도울 수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홍식 노인은 민박집 앞에 낯선 차가 멈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준서였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살이 빠져 헬쑥해진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고 눈빛에는 피로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준서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무릎을 꿇은 아들을 바라보며 홍식 노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를 껴안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상처와 분노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준서를 일으켜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들어온 준서는 깔끔하게 정돈된 집안과 활기찬 아버지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아버지, 많이 달라지셨네요. 정말 건강해 보이세요. 준서의 말에 홍식 노인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내 삶은 내가 책임지고 있단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도 하고 있지. 준서는 고개를 숙이며 자신의 과거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버지, 지난 1년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미영의 말만 듣고 아버지를 의심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법정에서 미영의 메시지를 보고 나서야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동안 아버지께 얼마나 큰 상처를 드렸는지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준서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홍식 노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뒷뜰에는 아내가 좋아하던 꽃들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준서야, 내 어머니가 늘 말했지. 용서는 상대방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용서가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야. 넌 내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해.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이제 제 잘못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홍식 노인은 준서에게 차를 대접하며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미영은 어떻게 지내니? 준서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교도소에서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 면회를 가도 저를 원망하기만 하고 아이들은 외할머니 집에 맡겨두었습니다. 제가 회사 일과 아이들을 돌보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홍식 노인은 손주들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들은 이 모든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자였습니다. 홍식 노인은 준서에게 제안했습니다. 손주들을 이곳에 데려와라. 내가 돌봐주마. 내가 회사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준서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아버지께 그런 큰 실수를 했는데. 홍식 노인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손주들은 죄가 없다. 그리고 내 어머니도 손주들을 보고 싶어 했을 거야. 준서의 눈에서는 감사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아이들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홍식 노인은 준서에게 또 다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넌 미영과 이혼해라. 그리고 그녀가 출소한 후에도 내 손주들을 그녀에게 맡기지 마라. 그것이 내가 너에게 원하는 진정한 책임이다. 준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이미 이혼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미영이 저와 아이들에게 한 일들을 용서할 수 없어요. 준서가 떠난 후 홍식 노인은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손주들이 여기서 살게 될 것 같아요. 당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이들이 당신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그의 마음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기대감이 일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준서는 약속대로 두 아이, 10살 민우와 8살 수연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처음에 아이들은 할아버지를 낯설어했지만 금세 그의 따뜻함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특히 홍식 노인이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와 자연 속에서의 놀이는 도시에서만 자란 아이들에게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집 정말 좋아요. 엄마는 왜 여기 오기 싫어했어요? 수연이의 순진한 질문에 홍식 노인은 잠시 말문이 막혔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른들의 사정은 복잡하단다. 하지만 이제 너희가 여기서 지낼 수 있어서 할아버지는 정말 기뻐. 아이들이 집에 적응하는 동안 준서는 이혼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미영은 교도소에서 이혼 서류를 받고 격렬하게 반대했지만 결국 법원은 준서의 양육권을 인정했습니다. 미영은 출소 후에도 자녀를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홍식 노인이 원했던 진정한 복수였습니다. 그녀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는 것. 그녀가 홍식 노인에게 했던 것처럼. 가을이 깊어가면서 홍식 노인의 집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준서는 주말마다 내려와 아버지와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점차 아버지의 지혜와 인내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했고 과거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런 변화를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특히 만수는 홍식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이제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어려움을 이겨내고 더 강해지셨네요. 홍식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만수야, 인생은 참 이상하지. 가장 큰 상처에서 가장 큰 기쁨이 생기기도 하는구나.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홍식 노인의 민박집 달래장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힐링 명소가 되었습니다. 도시 사람들은 그의 인생 이야기와 지혜를 듣기 위해 찾아왔고, 그가 직접 재배한 유기농 채소와 과일은 특별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홍식 노인은 손주들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13살이 되어 할아버지의 농사일을 돕기 시작했고, 수연이는 11살이 되어 할아버지에게 요리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회사를 그만두고 고향으로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민박 사업을 확장하여 근처에 작은 유기농 식당을 열었습니다. 순잔의 밥상이라는 이름의 이 식당은 어머니의 레시피를 되살려 손님들에게 정성 가득한 한식을 대접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이제 완전한 화해를 이루고 함께 사업을 운영하며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홍식 노인은 마을 입구에서 한 여인이 망설이며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미영이었습니다. 1년 6개월의 형을 마치고 출소한 그녀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외모는 사라지고 헬쑥하고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홍식 노인을 발견하고 잠시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다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미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홍식 노인은 담담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왔지? 미영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을 보고 싶어서요. 제발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홍식 노인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안 된다. 법원이 너의 면접권을 박탈했어. 그리고 아이들도 너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미영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후회해요. 그때는 돈과 재산만 보였는데 이제는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어요. 홍식 노인은 그녀의 말에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영 씨 말은 쉽지. 하지만 행동은 그 말보다 더 큰 소리로 진실을 말하는 법이야. 당신이 나를 요양원에 가두고 내 집을 빼앗으려 했던 그 행동들이 당신의 진짜 마음이었어. 미영은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제발 아이들만이라도. 한 번만이라도. 그때 민우와 수연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미영은 아이들을 발견하고 달려가려 했지만 홍식 노인이 그녀의 팔을 단단히 잡았습니다. 그만둬. 아이들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지 마. 아이들은 멀리서 미영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잠시 후 그들은 할아버지 뒤로 숨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사람이 왜 여기 있어요? 수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홍식 노인은 아이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마라. 이제 곧 가실 거야. 너희들 먼저 집에 들어가 있으렴. 아이들은 미영을 경계하며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미영은 아이들이 자신을 피하는 모습을 보고 절망했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요. 제 아이들인데. 홍식 노인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선택한 결과야. 내가 요양원에서 얼마나 절망했는지 알아? 내 자식이 내 핏줄이 날 배신했을 때 그 고통을 알아? 이제 당신도 그 고통을 느껴보는 거야. 그때 준서가 식당에서 나와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는 미영에게 다가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미영 씨, 더 이상 우리 가족을 괴롭히지 마세요. 당신과 나는 이미 끝났어요. 아이들도 당신을 어머니로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떠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미영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그녀의 눈에서는 공허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뒤돌아 마을을 떠났습니다. 홍식 노인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원했던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그녀가 그에게 했던 것처럼 그녀 역시 모든 것을 잃고 외롭게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홍식 노인은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보고 있나요? 우리가 이겼어요. 당신이 예견했던 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었고 이제 우리 가족은 다시 행복해졌어요. 미영은 그녀가 받아야 할 벌을 받았고 우리 손주들은 이제 안전해요.
식사 후 홍식 노인은 뒤뜰로 나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제 79살이 되었지만 그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강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는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모두 경험했고 결국 승리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었고 그가 일군 사업은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홍식 노인의 이야기를 전설처럼 전해 듣고 그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자녀들에게 버림받은 많은 노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홍식 노인은 종종 요양원을 방문하여 그곳의 노인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 자신의 것입니다. 누구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어요. 수레바퀴는 완전히 한 바퀴 돌았습니다. 한때 모든 것을 잃고 버림받았던 홍식 노인은 이제 모든 것을 되찾고 더 나아가 그를 배신한 며느리에게 완벽한 복수를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법적 처벌이나 물질적 보상이 아니라 그녀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 자녀와 가족을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아들을 다시 찾고 손주들과의 유대를 강화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 아래 홍식 노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내가 그를 위해 남겨둔 사랑의 메시지들, 그리고 그녀의 지혜로운 예지력이 그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나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패배에서 승리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이제 우리의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어요. 홍식 노인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인간의 탐욕과 배신,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는 의지와 지혜의 승리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복수는 냉정하고 완벽했으며 결국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모두에게 증명해 보였습니다. 홍식 노인은 그날 밤 어느 때보다 평온한 마음으로 잠에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완벽한 결말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머님, 아버님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또한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게 함께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인생 이야기를 통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